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는 사실 작가 될 수 없는 그런 스펙이었는데, 왜냐면 부산 영도 아시죠? 네. 저 영도 출신이거든요. 오. 영도에서 어린 시절 보냈던 저는 중학교 때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큰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산동네 쪽방에서. 그래서 일찍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기 전에도 평생 일만 했고,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이 서울 성수동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책을 내고 작가가 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일단 공장에서 10년 동안 제가 만들었던 거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거 만들었어요. 지퍼 손잡이. 금속으로 된 지퍼 손잡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붕어빵을 만드는 형틀 아시죠? 바닥 뚜껑 붕어빵 모양 있는 거, 지퍼 모양으로 형틀이 있는 거죠. 그 형틀에 용광로에 뜨거운 센물을 퍼서 구우면, 센물을 식으면 굳잖아요. 붕어빵 나오는 것처럼 지퍼가 나와요. 제가 했던 일, 센물 퍼서 붓는 일을 10년 동안 한 건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기계 앞에 앉으면 바로 옆에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광로의 열기가 400도, 500도예요. 엄청난 거죠. 이걸 제가 퍼서 부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걸 부으라면서 공장장님이 준 게 주방 훅자를 줘요. 500도 센물인데 500도 센물을 주방에서 쓰는 훅자로 퍼서 부으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녹는 거 아니에요? 녹는데요. 녹는데 왜 주지? 아니, 녹는 걸 왜 줘요?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녹기는 녹는데 잘은 안 녹는다.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처음에 퍼서 볼 때 이 자세로 풀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잘 안 녹더라고요. 10년 동안 3번 녹았어요. 국산이 잘 나요. 그래서 잘 안 녹네? 신기하네? 편하게 붓게 됐는데, 제가 하는 일이 매일 똑같아요. 퍼서 붓고 수백 번씩 이렇게 매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처음에 제가 덜덜 떨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 눈 감고 볼까? 하진 않았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경지가 되는 거야. 쉬워진다는 건 사실 지겨워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하는 환경도 되게 외로웠던 게, 저희 공장이 사실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장이었거든요. 대신 5명이 분위기가 진짜 좋았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왜냐면 3분이 진짜 가족이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족같이 좋은 분위기인데, 일하는 동안 사이 좋은 5은 대화가 불가능해요. 용광로가 위험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멀리 일을 했던 거죠. 서로 붙다가 튀면 욕할 테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으면 하루 종일 일어날 일 없이 같은 행동만 하는데, 제 자리는 또 위험하다고 칸막이로 막혀 있는 거죠. 그럼 저 그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시멘트 벽 보고 하루 종일 혼자 이러고 있는, 누구랑 대화도 못하고 이 표정으로 매일매일 10년 동안 얼마나 제가 지겨웠겠어요. 심심했겠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10년 동안 혼자 벽 보고 매일 망상을 했던 거예요. 제일 많이 했던 망상은 당연히 로또 1등. 자주 샀어요. 토요일에 로또만 내면 건물주 되고, 신라호텔 망고빙수 먹어보고, 크레이피시 먹고. 그 다음 많이 했던 망상,
연예인 되는 상상. 길을 걷다가 캐스팅되고 친구 오디션 나가는 거 구경 갔다가 내가 붙고 이런 망상하죠. 또 이런 망상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요. 비현실적인 망상.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니까 내가 갑자기 아이언맨 슈트를 입게 된다. 날아다니고 일본까지 날아가서 야스쿠니 신사 한 방 쏘고 북한까지 날아가서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조심해 경고하고 또 아니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망상. 과거로 시간 여행해서 이순신 장군님께 기관총 드리고 수류탄 몇 박스 드리고 장군님 피 뽑아서 외놈들에게 던지시면 돼요. 잘못 던지면 큰일 나요. 이런 망상 누구나 하죠? 네. 누구나 하는 이런 망상을 좀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몰입하는 데. 이 망상을 진짜라고 진지하게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지하냐면 어느 날은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자마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나는 오늘 무조건 퇴근길에 외계인에게 납치당한다. 나를 납치한 외계인이 지구인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끝나고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협조를 잘해줘서 돌려보내주겠다. 돌려보낼 때 제 머리에 초능력 칩을 박아서 보내주겠다. 아기 공룡 둘이죠. 근데 박아줄 수 있는 칩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간이동, 투명이동. 하나만 좀 골라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칩 박을지를 하루 종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퇴근 시간 전까지 골라놓자. 순간이동 골랐다가 실수로 벽에 끼면 죽나? 투명인간 골랐는데 투명하니까 차들이 나를 못 봐서 쳐버리면 이 세계 가나? 이세카이 아시는구나. 와 센지. 여러분은 순간이동, 투명인간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순간이요. 순간이동이 좋잖아요. 저도 순간이동 골랐어요. 왜냐면 순간이동 능력이 있으면 택배 사업 해볼 수 있겠다. 미국, 프랑스, 독일 1촌 택배 한 건당 10만 원만 받아도 떼돈 벌 수 있겠는데. 근데 투명인간 솔직히 돈 벌려면 불법적인 것만 떠오르죠. 은행 털고 재벌집 털고. 투명인간이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학생은 언젠가 투명인간 되면 저를 찾아와요. 무대 위에서 같이 마술쇼를. 수익은 8대2. 당연히 여러분 저희 나만 유명해지고 아마 주인공이 15년 동안 갇혀서 군만두만 먹는 영화를 보고는 내가 갇혀서 어떤 음식 먹을까를 상상. 막 온갖 망상들을 10년 동안 겪고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저도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서 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글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망상들을 글의 아이디어로 써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상한 망상을 제가 글로써 표현해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 작가님 천재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망상을. 그때 제가 느꼈죠. 이 세상에 쓸데없는 건 없구만. 망상도 써먹을 수 있구나. 지금 제 직업 뭐죠? 작가인데 작가 직전의 직업이 주물 공장의 노동자. 두 가지 직업은 솔직히 말해서 결이 다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작가 딱 됐을 때 내가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그 시간 정말 쓸모없었던 경력이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깨달은 게 공장에서 10년 동안 벽을 보고 상상력을 키웠던 그 10년 세월이 없었으면 절대로 작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인생에는 한순간도 쓸모없는 순간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의미든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이걸 알지만 그때는 몰라서 지겹기만 했고 망상을 못했는데 망상으로도 버틸 수가 없는 위기가 9년 차에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 제가 30이더라고요. 20대 10년 동안 집 공장 끝. 제 인생에서 20대가 삭제된 느낌. 충격받는 거죠. 가족같이 제가 좋아했던 공장 싫어져요 갑자기. 일하기도 싫고 앉아있기도 짠져. 가족에 가짜 빼고 싶고. 제 인생 최초로
우울했던 시기가 왔는데 그 우울함을 극복하게 해줬던 게 바로 우연히 찾게 된 글쓰기와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스님은 싸울 때 목탁? 오, 그렇지. 맞아요. 제가 어떻게 글쓰기와 만났냐면 사실 평생 한 번도 꿈이 없었어요. 저는 살아보니까 꿈이 없는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진 않더라고요. 시간은 남아요. 꿈이 있어야 시간을 쏟을 건데 없었으니까 제 인생은 남아도는 시간을 때워야 했던 게 제 인생인 거죠. 시간 때우려고 세상에 재밌다고 하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게임, 만화책, 영화, 드라마, 미드, 인터넷 방송, 유튜브, 웹소설, 웹툰, 시트콤, 트위치, TFT 올해 챌린저 찍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롤토 체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했고 유일하게 제가 안 봤던 콘텐츠, 작가가 할 말은 아니지만 책만 안 봤어요. 와. 책은 펼치면 잠 오니까 이런 편견이 평생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편견 깨졌어요.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제 책도 재밌고요. 이게 편견이냐? 종이책은 안 봤지만 스마트폰 속 소설은 봤던 거죠.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공포 게시판이라고 무서운 소설이 올라온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여기 특징이 일반인들 누구나 본인이 지은 창작 소설을 막 올려요, 이 게시판에. 여기에 올라오는 그분들의 그 창작 소설들 보면 느껴집니다. 와, 진짜 아무나 글 쓰는구나. 이 정도 수준인 곳이에요. 나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대회도 열고 상품 얻고 릴레이 소설 놀이를 하고, 릴레이 소설 뭔지 아시죠? 한 편의 소설을 릴레이로 여러 명이 이어가면서 쓰는 거예요. 뒷사람에게 넘겨가면서. 댓글창에서 재밌죠? 놀이죠? 사람들이 릴레이 소설로 놀고 있으면 저도 눈치 보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설 속 주인공 죽여버리고 지구 멸망시키고 어차피 뒷사람이 책임지니까 깽판 치고 넘겨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하면서 출생의 비밀 남매로 넘겨주고 트롤 활동을 좀 했습니다. 트롤 활동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 뒷사람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 난 재밌게 넘겨줬는데 뒷사람 왜 이렇게 재미없지? 답답함. 이럴 거면 그냥 뒷내용까지 내가 다 쓰자는 욕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근데 막상 소설 쓰기 위해 키보드 앞에 앉았는데 쓰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배운 적이 없잖아요. 책도 안 본 사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곡만 들으면 다 알려주시는 이 지식인에서 글 쓰는 방법 배워서 평생 첫 소설 이미지 메이킹을 완성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소설을 쓴 거죠. 이게 쓸 때는 제가 몰랐는데 올리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형편없는 거예요. 제가 쓴 소설이. 엉망진창이라서 게시판에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욕먹는 건 솔직히 괜찮아요. 내글 봤다는 거니까. 제가 두려웠던 건 무관심이 두려웠어요. 아무도 내 글을 안 보고 댓글 하나도 안 달릴까.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썼지만 다 안 쓴 척 절반으로 잘라서 절반만 먼저 올리고 마지막에 소심하게 한 줄을 추가한 거죠. 혹시 이 뒷내용 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써드릴게요. 누군가 궁금하다고 댓글 달아줄 때까지 10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하면서 새로운 댓글 달렸나 새로운 댓글 달렸나 10분, 20분, 30분 1시간 내내 새로 고침해도 댓글은 0. 아무도 안 보는 거죠. 역시 이렇게 형편없는 글 아무도 안 보는 거다고 포기할 때쯤에 1시간 20분 됐을 때 댓글 하나. 재밌어요. 다음 편 궁금해요. 이 댓글 보자마자 10초 만에 다음 편 올려들어요. 댓글 보시다니 한 분이 보셨다. 한 분이 위해서 바로 올려드렸더니 놀랍게도 완결났다고 6분이 재밌어요. 더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칭찬 댓글들. 이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살면서 칭찬을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보람, 뿌듯함, 인정받는 느낌을 태어나 처음 느낀 거예요. 댓글에서. 그래서 저는 그날 댓글에 중독이 된 거예요. 댓글 중독.
작가 꿈이었던 게 아니에요. 댓글 받으려고 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체계적으로 시장 조사를 했어요. 어떤 글을 써야 댓글을 많이 받을까? 요즘 독자, 요즘 인터넷 독자들이 좋아하는 형식의 글은 무엇인가를 알아봤습니다. 인기 끌고 있는 글의 특징을 하나하나. 일단 조회수가 폭발하는 방법 쉬워요. 꿀팁. 제목에 19금 후방주의 붙이면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어그로를 끈딱 빠잖아요.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눌러보고 싶은 제목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소설을 잘 안 보세요, 요즘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눌러보고 싶게, 손이 가게. 겨드랑이 제 모양 없어서 물려받았습니다. 눌러보고 싶지 않아요, 제목. 확인해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제목을 지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요즘 분들은 긴 글을 안 보시더라고요. 짧아야 돼요, 글이. 또 결말에 무조건 반전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질질 끌면 또 안 돼요. 늘어지면 안 좋아하시거든요. 바로 본론. 몇 가지 규칙을 제가 썼던 두 번째 소설이 푸르스마 나스. 어떤 소설이냐? 여러분 뭉쳐있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 뭉쳐있는 공간마다 반투명하고 거대한 외계인이 나타나서 뭉쳐있는 사람들 쓰러잡고 꽉 잡은 다음에 사람들의 머리를 잡아 뽑아버려요. 콩나물 대가리 다듯이. 사람들 외계인이 사람들 머리 뽑으면서 했던 말이 푸르스마 났는데 이걸 수십 년 뒤에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어떤 뜻이었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외계인이었다. 사실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외계인인 거죠. 식물들 멀쩡히인데 우리 가서 툭 꺾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구조의 소설이 이게 짧고 반전이고 본론을 시작한 형식이 먹히더라고요. 아, 요즘 분들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제 스타일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날 댓글들 너무 기분 좋아서 만든 규칙 나는 3일에 한 편씩 글을 쓸 거다. 왜냐면 3일이 지나면 제 글이 뒤로 밀려나서 댓글이 안 달려요. 난 댓글 받기 위해 쓰는 거니까 규칙하에 2016년 5월에 태어난 첫 글을 쓴 이후로 1년 반 동안 제가 혼자서 300편을 썼습니다. 이게 관종의 힘입니다. 댓글이 너무 좋아서 쓰다 보니까 300편을 썼는데 300편을 썼더니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 작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스펙이나 학력이나 뭐나 나는 작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작가 됐지? 너무 신기해서 작가 된 과정을 돌아봤더니 제가 작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힘이 있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의 힘이 작가 될 때 결정적인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 3가지 힘. 첫 번째,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운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힘이었고, 두 번째 큰 힘, 꾸준히 쓴 거. 1년 반 동안 300편을 쓴 건 매일 글쓰기를 한 거잖아요. 이 꾸준함은 분명 제가 작가 되자 한몫 크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 저는 이 세 번째 힘이 제가 작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편 이상. 가장 큰 역할은 게 세 번째 힘인데 이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입으로 말할 건데 그 당시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당시에 제가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좋은 태도가 90% 이상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 게시판에 제가 쓴 소설을 올리면 저는 그 글의 첫 번째 댓글 무조건 제가 달았어요. 읽다 말고. 항상 제 소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세요. 그분들 제 글을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 소통했고 또 제 글에는 초반부터 지적하는 댓글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형편없으니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지적 댓글 맞춤법 지적. 역할 아니고 역할이에요. 몇 일 아니고 며칠이에요. 아니면 뭐 두더 쥐 아니고 두더 지예요. 걔가 쥐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맞춤법 지적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오타였다고 할까?
근데 오타였다고 하기에는 두더지 너무 드림동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오타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원칙 나는 그야말로 백지니까 앞으로 내게 어떤 지적, 조언, 악플이 들어와도 무조건 맞다고 인정하고 따르자. 단순한 원칙으로 소통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조언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맞춤법 지적 들으면 저 솔직하게 몰랐어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틀릴게. 이런 태도로 소통했거든요. 근데 가끔 그 게시판에 어떤 소설 쓰시던 분들은 누군가 이분들이 쓴 글을 지적하는 순간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 그 당시 그런 태도가 아닌 까칠하게 싸웠다면은 얘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얘 이름이 그냥 두더쥐야. 혹시 뭐 제 기분이 나아졌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사람과 나하고 둘만의 일로 안 끝나고 박제돼요. 이 모습은 지나가던 모든 분들의 눈에 보이죠. 저의 까칠한 모습. 싶은 게 있었던 분도 싸우는 제 모습 보면 내가 알려줘도 이 사람은 분명 기분 나빠하겠지. 이 사람은 뭔가 도와주는 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예민한 사람, 까칠한 사람. 그럼 쉽게 못 알려주잖아요. 진짜 그러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내 말을 꼬아보지 않겠구나. 요즘 보기 드물게 인정할 줄을 아는 사람이네. 편하게 알려줘요. 그럼 점점 제게는 많은 조언이 들어오니까 이득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분들이 저희 글쓰기 스승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글쓰기에 대한 모든 걸 댓글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작가님 오늘 쓴 소설 개연성이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댓글로 개연성이 뭔데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면 더 친절해져요. 작가님 개연성은 이러한 개념입니다. 심지어 갑자기 다른 분 나타나더니 아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둘이 싸우시는 거 알려주려고. 저 뒤에서 구경하다가 이기신 분 말 들어요. 어떤 분은 작가님 글 쓸 때 느낌표 많이 찍지 마세요. 느낌표를 한 번에 10개씩 찍었어요. 으악 10개, 깍 10개. 안 된다고 해서 한 번에 하나, 눈치 보여서 2개. 어떤 분은 작가님 제발 좀 엉엉엉엉 흑흑흑 으엉엉엉엉 대사로 울음소리 쓰지 말라고. 대사가 아니라 눈물이 흘러낸다, 흐느꼈다, 오열했다, 통곡했다. 깡 말고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다. 설명으로 하는 게 훨씬 세련된 글쓰기야. 사실 이건 너무 늦게 알려줘서 이제 초반 책에 들어갔어요. 초반 책에 보면 형 죽지마 엉엉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책 역순으로 추천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무조건 따르기만 해도 국어도 몰랐던 사람의 글솜씨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해서 1년 반 만에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좋은 태도로 소통해서 이루어진 효과인데 부가적인 효과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분이 고칠 점을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이 댓글 보고 자 고쳐오면 알려주신 분은 어떤 생각 드냐면 내가 이 작가 키웠다. 내가 키운 작가는 잘 돼야 된다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태도로 소통하기만 해도 그 게시판에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이분들이 저를 강제로 작가로 만들었어요. 항상 댓글로 제게 이분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 책 좀 내라고. 우리 살 준비 다 했는데 왜 책을 안 내냐고. 살 건데. 아니면 지금 어느 사이트에서 글쓰기 공모전이 열리는데 자꾸 저한테 여기 가서 참여하래요. 저기 참여하면 이분들이 몰래 단체로 몰려가서 조작하겠다고.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그분의 댓글. 계좌번호 알려주면 현금 꽂아주겠습니다.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어요. 사이트가 귓속말이 안 돼가지고. 상황을 말해보는데 나보다 더 아쉬워하네. 좋아. 아니 뭐 그림 그리신 분들이 웹툰 같이 하자던가 단편이와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하자던가 뭐 여러 출판사에서 책 내자 잘 쏟아지고 어느 어플 사장님은 우리 어플에서 글 쓰는 제게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기회와 제안이 쏟아졌는데 그때까지는 그걸 거절했어요. 다. 직업이 있었으니까. 난 오직 댓글 중독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댓글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그렇게 감사한 기회와 제안을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 김민섭 작가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민섭 작가님이 처음에 책 내게 해주겠다 전 거절했어요. 제가 무슨 책을 내니까 1년이 지난 뒤 다시 연락 주시더니 저를 인터뷰해서 잡지에 실겠대요. 일반인인데 그 잡지 코너 제목이 뭐였냐? 김민섭이 만난 한국의 젊은 작가들. 일단 젊은 작가라는 표현에서 기분이 어땠어요? 내가 젊다고? 작가라고? 나가서 인터뷰했어. 인터뷰 끝나고 이분이 혹시 책 낼 생각 있다면 출판사에 연결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 거절했던 이유 내가 내 책을 내려면 돈이 들고 귀찮고 할 거 많을 거고 근데 이분이 전혀 어렵지 않대요. 제 돈도 안 든대요. 그냥 저한테 집에 가래요. 집에 가서 제가 게시판에 올렸던 300편들 중에 재밌다고 생각하는 20편 골라서 카톡으로 이걸 보내주면 책 나옵니다. 이건 완전 날로 먹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집에 가서 게시판에 올린 300편들 중에 댓글 많이 달린 순으로 정렬해서 보내주죠. 작가님께 본인 재밌게 보신 서적을 섞어서 제 책 출판사 요다 출판사거든요. 대표님 요다 닮았어. 요다 대표님께 아침에 소설 보내드렸는데 그 요다 대표님이 밤 12시에 급하게 전화를 거셔서 그러셨대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니 이런 작가가 어디에 숨어 있었죠? 당장 책을 냅시다. 이야. 안 숨어 있었는데 참 난 책 내고 싶어서 한 달 나셨다는 소식에 신기한 거죠.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그러다가 그냥 살면서 한 번쯤 이벤트 벌어지는구나 받아들이고 집에서 나름대로 완벽한 출판 계획을 짰어요. 완벽한 계획. 그래도 출판사인데 내 책을 1000권쯤 만들어주지 않을까? 좀 얄팍한 생각이지만 그 게시판에서 나를 응원했던 수백 명이 넘는 그 많은 분들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이분들이 한 1000권 중에 500권은 책임져야 되지 않나? 나머지 500권 내가 내 돈 내고 사면 1000권 완판. 완벽한 계획이죠. 뿌리면 되니까. 완판 계획자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대표님이 다시 전화해 거더니 이런 이야기 300편 있어요. 동시에 3권 한 번에 냅시다. 20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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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권을 한 번에 내자는 거야. 6000권 내 돈으로 못 사잖아요. 너무 많은데? 계획에 무리가 오는데? 뭐지? 왜 여기는 도박을 하지? 무조건 망할 건데? 이상하다. 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하철 출판사에 갔는데 가면서 머릿속으로 출판사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가 TV에서 봤던 그 모습을. 막상 도착해서 본 출판사의 모습이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규모가 너무 작았던 거죠. 저희 이 공간의 5분의 1 크기?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은 출판사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내 책 마음에 같이 말하겠는데? 하필 문 열자마자 보인 거 안 팔린 책들 쌓여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제 책 6000권 안 팔려서 산처럼 쌓여있고 직원들 볼 때마다 욕하면서 신나고 이 책 때문에 망했어. 뻔하잖아요. 뭘 믿고 내 책을 6000권이나 여기서 휘청할 텐데. 그날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 계약서 사인하는 내내 죄인처럼 고개 숙인 채로 묻는 말에만 단답으로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사인하죠. 사실 그날 끝나고 대표님이 고기도 사주셨는데 2시간 동안 고개 숙인 채로 네, 아니요, 네, 맛있어요. 조용히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서 하는 생각 나는 이제 다시는 이 출판사 못 간다. 죄인이 돼서 다시 못 가고 나 때문에 아까 그 직원 몇 분 잘리고 혹시 여기 망하면 나는 출판사 하나를 말아먹은 사람. 그렇게 계약서 사인했을 때가 2017년 9월 3개월 뒤 2017년 12월 27일 연말이죠.
연말에 제 책 3권 6,000권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는데 걱정했던 대로 3일 동안 한 권도 안 팔렸어요.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이 된 마음으로 집에 조용히 있는데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작가님, 연말 송년회 할 거니까 나와요. 혼나러 가야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아까 얄팍한 생각, 그분들 500권 책임져야 된다. 글 쓰던 그 사이트에 글 하나 남겨놓고 왔어. 뭐라고 남겼냐?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좀 사달라는 얘기죠. 국어글 남겨놓고 출판사 송년회를 갔어요. 송년회 식당에 도착해서도 가장 구석재에 앉아서 고개 숙인 채로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네, 맛있어요.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음식만 조용히 집어먹었어. 멀리 있는 음식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나 손 뻗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시키거든. 생선튀김 진짜 먹고 싶은데 존재감을 지우고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있다 도망가자 이 생각이었어. 갑자기 출판사분들이 스마트폰 하나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저렇게 돌려보시지 하고 봤더니 게시판에 남기고 온 구걸 글을 보고 있더라고요. 들켰는데 그 구걸 글에 갑자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댓글들이 달렸냐면 여러분 예스24 아이라딩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인터넷 서점에서 제 책 3권을 구매한 영수증을 찍어서 영수증 인증 리레이를 하신 거예요. 수백 명이 하셨다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동안 제가 작가님의 글을 공짜로 봤는데 오늘 돈 내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수백 명이 구매 인증 릴레이를 해주신 거예요. 잘 되길 바란다던 응원 댓글이 모두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3권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사주시지 영수증까지 찍어가면서 너무 감동적으로 좋아하고 있는데 출판사 분들도 돌려보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점점 제 고개가 올라가고 멀리 있는 생선튀김 먹게 됩니다. 죄인이 돼서 다시는 못 갈 줄 알았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귀인이 돼서 너무 짜증나요. 갈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법카로 맛있는 거 사주시는데 왜냐면 영수증 인증 릴레이가 일어나고 4일 만에 6,000권이 다 팔렸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 글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처음 본 분들입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제 책을 사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잘 다니는 사이트, 카페, 홍보 다니세요. 저 잘 되라고. 어떤 분은 스토리까지 지어서 홍보 다니세요. 저도 모르는 스토리. 새벽부터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힘겹게 글을 쓴 작가. 책이 망하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가 막힌 스토리를 지어서 홍보하니까 새로 찍은 2세 6,000권 일주일 만에 다 팔고 3세 다 팔고 4세, 5세, 6세 저희 첫 번째 책 회색인가 최근에 98세 찍었어요. 엄청 잘 된 거죠. 이렇게 잘 된 과정을 돌아보면 세상은 참 따뜻하구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큰 힘 3가지가 뭐라고 했죠? 꾸준한 좋은 태도. 이 셋 중에 그나마 나의 노동, 나의 노력은 꾸준함. 이게 나의 노동인데 잘 생각해보면 혼자 힘이 아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던 그분들 덕분이에요. 공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 스마트폰 거에서 댓글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웃고 있어요. 이분 막 댓글로 작가님 천재 같아요. 작가님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아요. 작가님을 어디에 가둬놓고 글만 쓰게 하고 싶어요. 이런 댓글 보면 사람 기분 좋잖아요. 좋죠. 작가님 때문에 지하철역 놓쳤어요. 책임져요. 내가 왜? 재밌고 견딜 수 있으니까 꾸준히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원동력, 동기부여가 되어주신 거죠. 사실상 그분들이 전하는 사람의 인생을 다 만들어주셨죠. 스승님 되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꾸준히 쓸 수 있는 힘 되어주시고 구매, 홍보, 마케팅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 시대를 잘 만난 것, 이 연결의 시대를. 제가 운이라 꼭 무형의 존재처럼 말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혼자 힘으로 잘 되긴 어려운 시대. 사람들의 힘으로 잘 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서 운을 내게로 불러온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얻었냐면 좋은 태도, 꾸준히 성실한 모습 보여줬던 게 그분들이 보시기에 보기가 좋았던 겁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돈줄 낸다. 돈으로 혼줄 내주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 여기 뭐 결식 아동에게 공짜 음식을 주는 식당, 이런 식당은 돈으로 혼 좀 나와야 되면서 전부 가서 막 주문하고 막 그러거든요. 돈줄 낸다는 표현이 왜 사람들이 즐겁게 사용하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좋은 태도, 꾸준히 성실한 모습 보여준다는 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죠. 기회를 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돈줄 내고 싶은 사람. 실제로 저 돈줄이 났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 셋 중에 운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흔히 말하지만 꾸준함과 좋은 태도가 이 운을 좀 불러올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 연결의 시대. 모두가 다 연결된 연결의 시대의 장점인 겁니다. 단점도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걸 분명 좋아하시지만 나쁜 놈들이 망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한 번 잘못한 사람 죽을 때까지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요. 엄격해요. 용서를 안 해요. 심지어 잊히지도 않죠. 몇십 년 전 사건도 누가 한 번 발굴하면은 또 새로 욕먹어요. 진짜 무서운 시대. 한 번 찍히면 날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때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구 앞에서나 좋은 태도로 소통한다는 건 사실 영리한 전략, 기본 중에 기본인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최근에 진짜 공감하는 표현, 인성은 지능이다.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인성이 좋아요. 영리하시니까, 멀리 볼 줄 아시니까. 지금 시대의 경쟁력이 뭔지를 눈치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태도가 90이라고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좋은 태도, 그리고 꾸준함, 두 가지 힘으로 시대의 힘, 사람들의 마음의 힘을 받아서 인생이 바뀐, 행복해진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경험한 실화니까요. 감사합니다. 글쓰기가 저에게는 글쓰기가 뭐냐? 되게 제 인생을 바꿔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글쓰는 삶 꿈꾸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글쓰기는 더 좋은 게 내가 이것에 올인하지 않아도 가볍게 나의 부캐로서, 나의 본캐를 빛내주는 도구로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아니면 단지 그냥 나의 생각을 세상에 지금 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도구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관심 갖고 또 기왕에 책도 내고 작가가 되는 걸 바라시는데,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으니까 직업으로서 제가 아는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는 만점. 작가는 진짜 자유로워요. 늦잠 자도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건 힘들죠? 네. 늦잠 자도 되고 또 밤새도록 하던 거 보던 거 계속 봐도 돼요. 또 일하기 싫은 날 안 해도 돼요. 와. 집에서 일해도 되고 와. 나가서 일해도 되고, 심지어 작가는 어디 여행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영감을 찾으러 가셨다. 어디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어도 주변에서는 와, 어떤 사유 중이실까. 뭘 해도 일과 생활이 결합돼. 그리고 또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정말 워라밸 끝판왕 직업이고, 또 하나는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작가는
어딜 가든 약간 대우받는 게 체감이 되어 있대. 우리나라에서 작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일을 한다는 이것은 내 것이라는 감각이 100%. 자, 평생에 하던 다른 일은 제 일이 아니었어요. 사장님의 일이었고 공장의 일이었고 기관의 일이었고 회사의 일이었는데 이거는 언제나 100% 나의 일, 내 것. 이게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 작가라는 직업 추천하는데 그럼 어떻게 작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작가 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자꾸 생각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등단이라고 하죠. 신춘문예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런 유명한 공모전에 참여해서 대상, 금상 이렇게 상을 타는 거예요. 상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이번에 상 타셨죠? 저희랑 한번 작업하실래요? 하고 출판사에서 이제 오시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 우리나라 이때까지 내려왔던 전통적인 작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거죠. 사실상 등단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로 방법, 원고 투고 시스템. 내가 쓴 이 소설, 완성해놓은 소설을 공모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출판사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출판사 이메일 주소, 편집자분, 담당 편집자분 이메일 주소나 홈페이지나 다 뜨거든요. 출판사 명을 검색하면은. 그래서 내가 내고 싶은 출판사에 보내서 이거 제가 쓴 소설이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은 생각 있으시면 책 한번 내주실래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놀랍게도 확인하세요. 종종. 왜 종종이냐면 인기 있는 출판사는 엄청 많이 오거든요. 하지만 그 대부분 편집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흥미를 끄고 초반부에 뭔가 있다. 이거 있는데 싶으면은 어떤 식으로 답장 보내냐면 이렇게 좀 괜찮은 기획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듬어서 함께 해보실래요? 그때 이런 태도면 안 되죠. 아니요, 저는 절대 바꾸지 않거든요. 그럼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러면서 답장을 해야지 일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투고 방법인데 여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나는 내가 쓴 소설이 어떤 느낌의 소설인지 알잖아요. 썼으니까. 서점이나 교보문고나 가서 내가 쓴 것과 비슷하다 싶은 느낌, 그런 성향, 그런 장르의 책을 내줄 출판사를 찾아서 거기로 보내주면 내 쪽도 내줄 확률이 높아져요. 출판사는 대개로 내는 책의 색깔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책 내는 출판사, 이런 책 내는 출판사. 그리고 또 편집자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의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세 번째 방법,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많은 작가를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방법, 공개된 공간에 글쓰기 그리고 호응을 얻기. 이게 제가 작가가 된 방법이죠. 지금은 골방에서 혼자 써서 뭔가 공모전 참여하는 것보다는 연결성이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이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공개된 공간에 나의 글을 올려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내면은 어느 순간 깜짝 놀라게 작가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이쪽 업계 사람인데 업계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책이 안 팔리는 시대, 출판 너무 어렵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시대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연초,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연초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출간된 책 중에 1세를 소화하지 못한, 그러니까 1세가 다 못 판 책의 비율이 74.6%예요. 4권 중에 3권은 1세를 못 팔고 있는 현실이에요. 출판사에서 4권 중에 3권은 망하고 아주 잘된 한 권으로 그 손해를 메꿔 가면서 겨우 운영되게 출판계, 업계의 현실인 거죠,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1세,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한 번에 찍어서 나온 그 1세를 못 팔면 출판사는 무조건 손익분기점 마이너스예요. 수백만 원 인건비가 뭐 수천 광고비까지 그런 거 다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실패. 얼마나 이게 좀 1세를 넘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1세가 넘어가고 한 1, 2세 넘어가면은 손익분기점 넘거든요. 그때부터는 안심이 되거든요. 출판사에서 이런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1세가 보장되는 책을 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1세가 보장되는 책을 낼 수 있을까? 이분 팬이 많네. 1세 보장되겠다. 8로 많네. 1세 보장되겠다.
연예인 당연히 일세 보장되지. 스포츠 스타 당연히 보장되지. 그러니까 일세가 보장되는 분들에게 혹시 책 내실래요? 제안하는 것을 주 업무로 현실적인 이유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공개된 공간에서 글을 올리고 호응을 많이 얻어서 조회수든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눈에 띈 멋진 평가, 평론을 한번 듣든 아니면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든 어느 정도 호응을 얻어내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 출판사에서 책 내달릴 제안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업계의 현실. 그래서 가장 쉽게 작가 되는 방법은 공개된 공간에 글을 올리고 호응을 얻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쩌면 요즘 시대의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치는 필력, 그러니까 글쓰기 실력이 아니고 소통 능력일 수도 있는 거죠. 글을 정말 잘 쓰지만 혼자서 쓰는 사람과 글은 조금 떨어지지만 소통 능력 좋은 사람 중 어느 책을 내줄까 출판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출판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쪽으로 손이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더군다나 여기 계신 어린 학생분들의 미래에는 더욱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 더욱더 중요해지냐면 챗 GPT 들어보셨나요? 네. 소설 써주는 AI. 그 친구가 이제 점점점 발전하면서 언젠가는 작가급을 쓰는 시대가 올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인공지능이 소설 다 써주면 이제 작가라는 직업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진 않죠, 사실. 옛날에 사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화는 안 사라졌어요. 사실주의에서 약간 인상주의, 초현실주의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같이 작가도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타격은 있겠죠. 근데 절대 작가라는 직업이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이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작가만의 그 특장점. 대면. 인공지능은 독자를 만나고 다니지 않아요. 만나지 못해요. 독자 눈을 마주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독자 입장에서 그 소설 보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를 인공지능에게 말 안 해요. 작가에게 말을 하지. 이것 때문에 절대 대체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작가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은 소통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작가가 되는 것에서든 작가로서 생존의 경쟁력을 위해서든. 그래서 정말 혼자 써서는 이제 안 되는 시대예요. 함께 써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약간 두려울 수 있어요. 공개된 공간에 내가 글을 올린다는 게 두려울 수 있지만 또 용기를 내서 사람과 함께 글쓰기를 하시는 게 가장 작가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디에 올려야 되는가? 제가 만약 지금에서 그 과거의 첫 순간을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의 필명이라고 하죠. 아이디를 하나 통일해서 내가 올릴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올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나의 본질, 개인 블로그랑 SNS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그건 당연히 이제 본진 삼아서 운영하고 그 외에 제가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대체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뭐 브런치라든가 네이버 웹소설, 카카오 스테이지 같은 장르 소설 플랫폼이라든가 장르 소설 플랫폼 좀 많아요. 문피아, 노베피아, 조아라, 북팔 여러 가지 브릿지 그런 곳에도 올리고 또 내가 자주 평소 활동했던 카페, 다음 카페나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제가 올렸던 그런 공간이거든. 어쨌든 아이디 하나 통해서 동시에 다 올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남의 글을 잘 안 보고 반응도 잘 안 주세요. 네. 글을 꾸준히 쓰는 게 제가 아까 꾸준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꾸준히 쓸 수 있는 최고의 동력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피드백. 사실상 저는 모든 일이 꾸준히 하려면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꾸준히 1년 반 동안 300편 쓸 수 있었던 건 댓글이랑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확보 차원에서라도 공개된 공간, 개인 블로그 모든 것에 한 번에 딱 올리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나설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국어라는 자세로 해도 댓글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전략 조금 너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전략을 하나 지금 생각해보는 게 뭐냐 스마시 해야겠다. 공개된 공간에 글 쓰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나도 가서 정말 잘 봤습니다. 먼저 가서 봐주고 댓글 달면 이분들도 약간 품앗이 개념으로 오셔서 글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0인 계신 분은 사람들이 잘 안 누르시면 댓글 하나, 두 개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게 약간의 그런 미끼 상품처럼 이렇게 댓글 달아 새로운 유입도 되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품앗이 전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번에 한번 하긴 했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된 공간에서 되도록 나의 보상의 길을 많이 확보해서 이 보상이 결국은 보상인과의 동시에 나의 그 경쟁력인 거죠. 호응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시면 분명 여러 출판사에서 책 내장 제안이 오실 겁니다. 주의하시죠? 처음에 글쓰기나 책을 꿈꾸는 분들은 일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무조건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계약서 잘 보셔야 돼요. 출판 업계가 되게 의식 있는 업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양아치가 진짜 많은 업계입니다. 제가 봤던 어떤 저처럼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계약서에 어떻게 쓰여 있었냐? 4,800부 이상부터 인쇄 지급. 한 푼도 못 받았대요. 엄청 많이 팔렸는데. 그 출판사에서는 작가에게 만 권이 팔렸는데 작가에게는 한 5,000부 팔렸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양아치가 많은 업계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여러 만약 출판사에 와서 덥석 그러겠습니다 하기 때보다 일단 먼저 인터넷에서 출판사의 평판을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계약서 왔을 때 바로 사인 그럼요 안 보고도 바로 내 책 내주시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바로 사인하지 마시고 중앙 꼼꼼히 보시고 또 인터넷 카페든 어디든 글쓰기를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이 활동하는 곳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기 조금만 검색해도 계약서 요즘의 계약서 어떤 식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조언도 얻으시고 해서 정당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계약하지 마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례는 옥탑방 고양이라고 아시죠? 네. 막 난 거잖아요. 그 원작자분은 그걸로 번 돈이 영원. 출판사에서 준다 하고 파산 신청하고 가버렸어요.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작가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좀 부족해서 항상 비슷한 유형의 글밖에 나오지 않아요. 유유. 학교에서 101장을 써도 상을 받을 때 최우수는 아닌 점점점. 그래서 작가님만의 특별한 독특한 창의력이 글자 담긴 책들을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작가님만의 창의력 키우는 방법은 뭔가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오늘 답이 강연 중에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사실 폭이 아주 넓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창의력과 상상력을 먼저 정의를 내려오죠. 창의력. 남들이 못했던 생각을 해내면 사람들이 창의적이라고 평가를 하죠. 남들이 못했던 생각을 내놓는 사람을 상상력 대단하고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창의력이 결국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라고 전제했을 때 제일 중요한 기본 조건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남들의 생각을 알아야 피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피하는 게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리예요. 내가 열심히 국립 끝에 세상에 내놨는데 이미 누군가 했던 생각이면 누구도 이 생각을 상상력, 창의력이라고 평가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건 재능처럼 타고나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퍼져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다 알고 쌓고 수집해서 이 쌓아둔 걸 피해서 내놓는 게 상상력, 창의력의 비결인 거죠. 직관적으로 말해볼게요. 과거에 말을 본 사람이 말의 머리에 뿔을 달았어요. 그 사람이 만든 그것은 유니콘이라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 돼서 여기까지 되게 내려왔어요. 잘 됐죠. 대박난 거죠. 과거에 그 사람이 유니콘으로 대박난 걸 본 누군가가 나도 뭐 해볼까 하고 국립 끝에 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의 등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고 내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밋밋해요. 왜지? 새나 수수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 페가수스가 있을지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나도 말로 뭘 할 거야 해서 말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의 머리 2개 본 것 같고 3개 본 것 같고 꼬리가 뱀인 거 본 것 같고 마의 다리 6개인 것도 삼국지에서 본 것 같고 내가 안 본 거 내가 몰랐던 그게 뭘까 하다가 이 사람이 말의 등에 비대를 달아서 내놨어요. 비대에 달린 말 달리면서 볼일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반응 웃음이 나오지만 신선하죠. 세상에 내놓는 순간 사람들이 못 바꾸는 생각 이 사람 진짜 미친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상상력 창의적이라는 느낌 들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 말에 이제 이 사람이 이거 내놓을 수 있었던 건 말을 가지고 궁리해줘. 내가 몰랐던 말이 뭘까? 이거 하나 했을 때 이건 내가 안 맞던 것 같아 싶은 순간 내놓는 거. 이런 식으로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하려면은 최대한 많은 걸 보고 내가 상상을 발휘하고 싶은 어떤 걸 붙잡고 이것에 대해서 이거 같은 거 이거 같은 거 이거 안 해봤겠다 싶은 걸 내놓으면 돼요. 이게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고 말하자면 노가다죠. 많은 것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상상력 창의력 키우기는 다른 모든 장르보다 정말 즐거워요. 그냥 재밌게 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니까. 저는 일찍 학원을 그만두고 평생 콘텐츠를 봐왔다고 했잖아요. 보통 정석보다는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콘텐츠 친화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학생이 보시기에 이 작가는 신선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창작자가 가져야 될 절대적 원칙 내가 안 것 모르는 사람도 안다. 나도 모르는 걸 내놓아야 최소한 모를 확률이 높다. 제가 글 쓸 때도 내가 아는 상황 전개 결과는 모든 사람이 알 거다. 나도 모르는 걸 내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물들은 반드시 반해줘. 질문은 아니지만 직접 봐서 너무 좋아요. 또는 이하 잘생겼노. 영화 감독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또 어떤 의미로 물어봤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궁금한데요. 이 질문 하신 분 계신가요? 영화 감독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해주신 분 지금 자리에 함께 계신가요? 상품과 네. 부러움을 저울질하신다. 네. 부러움이 이겼군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질문해 주신 분 한번 살짝 흔들어 봐 주실까요? 네. 저기 뒤에 계시는 분께서 궁금해하셨는데 저분은 저희 직원인 관계로 선물은 생략하고요. 답변만 드리는 걸로 하죠. 생략. 저는 이제 그런 망상을 했어요. 미국에 제가 수감된 사형 전날에 마지막 먹고 싶은 거 뭐니? 미국 사형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죽기 전날에는 그때 내가 어떤 걸 말할까 했을 때 바로 떠올랐던 음식이 있어요. 죽기 전이라면 이거 먹어야지 하면서 생각했던 게 알 꽉 찬 제철 양념게장, 간장게장. 이거 원 없이 먹고 죽어야겠다. 보통 비싸서 자기가 먹잖아요. 막 다 먹고 한 번만 먹고 버리고 한 번만 먹고 버리고 그리고 다음날 죽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양념 간장게장 되게 좋아하고. 부산에 올 때마다 제가 먹는 거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못 먹어서. 국밥 다른 지역에서 먹을 수 있어요. 물떡. 물떡이 없어요, 난데는. 왜 물떡이 없지? 순대 쌈장도 안 줘요. 소금을 줘요. 쌈장 없이 어떻게 먹으라고? 이런 음식은 아마 저기 뒤에 계시는 분이 끄덕끄덕 오늘 당장 먹어야겠다라고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 답변하는 동안에 제가 또 질문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인물들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름은 전 항상 똑같은 이름을 써요. 약간 이름 짓기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요즘 다 멀티버스랑 빨아서 생각하시니까. 네, 멀티버스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성향으로 나오거든요. 빛나는 정상인, 꽁치는 동생, 최무정 배신자, 두석규 회장님 이렇게 비슷한 역할이 나오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 어느 순간 제 소설 보시던 분들은 이름 3글자 보자마자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요. 그럼 이 캐릭터 묘사를 안 하고 날려먹을 수가 있죠. 또 하나의 효과, 저는 초단편이라고 짧은 소설 전문 작가인데 짧은 소설 전문 작가의 단점이 독자 입장에서 정을 붙일 캐릭터가 없다. 이름이 매우 바뀐다면. 그래서 작가님 작품에 누구 좋아했을 때 난 그게 누구지 모르게 되는. 하지만 같은 이름 계속 쓰게 되면 저는 작가님 작품 김나무 좋아해요. 저도 김나무 좋아하죠. 이렇게 정을 붙일 수 있는 캐릭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편 전문 작가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꽤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비슷한 성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김나무는 김남자 배우, 임여자 배우, 임여우, 해화역 지나가다 홍해화, 차가우니까 무정에서 채무정, 땅굴 파니까 두더지, 두석규는 저 한석규 배우님이 회장님 역할을 하셔서 한석규, 두석규, 세석규 돼서 꽁치 김치찌개 먹다가 꽁치를 막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었군요. 질문해 주신 분 어느 분이실까요? 앞쪽에 네. 일단 선물 증정 한번 하고요. 네. 오, 크다. 선물이 다양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사진도 같이 한번. 해시태그는 김동식 작가 인문학 콘서트 놀이마을 샵샵샵. 네,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책, 제 책인가요? 남의 책인가요? 남의 책은 없는데 저는 책을 좋아하고 어떤 작가를 좋아한다기보다 그 장르를 좋아해요. 추리 장르, SF 장르,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합니다. 그 장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자주 뵙게 되는 분들 언급하자면 뭐 김초엽 작가님, 정세랑 작가님,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차노 게이 작가님, 오츠이치, 앤디 위어, 테드창, 켄 리우 이런 분들 이런 책을 좋아하죠. 제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첫 번째 책 회색이죠. 그게 되게 투박한데 날카로워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글쓰기도 모르던 시절에 썼던 저 글이 날것에 마시는 거예요. 날것, 생날것. 지금 제가 작가 생활 한 5년, 6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했더니 그 시절의 그 날것의 느낌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정제된 느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다시 쓸 수 없는 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생인가의 그 날것 그 느낌을 좋아합니다. Q&A 있는 것 중에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셨죠, 작가님? 네. 네. 답변 먼저 하고 질문자 찾아보겠습니다. 결혼 계획은 저는 상시 준비되어 있지만 상대가 없죠. 네, 그러면 여기 사전 질문은 여기로 마지막으로 하고요. 현장에서 지금 강연 중에 못 들었던 내용이나 또는 여기 질문에 안 나왔는데 저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는 질문 한번. 네. 수익이 한 권의 책이 팔리면 작가에게 얼마 갈 것 같아요? 10%. 10% 이게 출판기 고정이기 때문에 13,000원짜리 회색인가를 팔리면 1,300원이 책이 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수입이 솔직히 말해서 작가라는 직업이 책만 팔아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이유 아까 말했죠. 돈 중에 세번 망하냐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1세판인데 성공해서 선방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선방하면은 그분은 1년에 한 권 책 낼 경우 연봉이 한 100, 200 선방했을 경우. 그래서 솔직히 책만 팔아서 먹고 살기 힘든데 잘 되면 다긴 하죠 사실. 저는 수입이 매년 더 좋아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총 봤을 때 제가 작가 된 지가 5년 11개월 5년 12개월 동안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세금 치르면서 세금 다 떼고 9억 정도 들어왔어요. 와. 5년 11개월 동안. 첫 해와 지금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점점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자유롭다고 하셨잖아요. 자유로움이 연속되면 사람이 혼자라면 외로움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하루에 수십 번씩 제 이름 검색해요. 네이버 검색하고 인스타 검색하고 항상 좋아요 하트 누르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직업이 아니었다면 진짜 집에서 외로웠을 거예요. 직장인이나 어디서 외로웠을 건데 작가라는 직업으로서 제가 이렇게 소통하고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게 거의 매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나마 좀 덜 외로울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성향 자체가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연애 한번 했다가 헤어지니까
외로움이 뭔지 알겠더라고. 그 사이에 이제 질문 아까 하셨던 여기 먼저 네네 말씀하셨던 네. 강연을 진짜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 거의 3분 촬영처럼 오늘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인가요? 네, 이 친구들이 다 남학생입니다. 공통적으로 아이들한테 보내보면 여학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 읽어내는데 책을 거짓말 못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던 남학생한테 회색인간을 권하면 끝까지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들을 사로잡는 어떤 매력 포인트. 어려운데요. 쉬워요. 쉽고 짧고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용된 소재가 아마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익숙할 거예요. 나랑 똑같이 게임 세대니까. 게임에 나왔던 뭐 좀비나 드라큘라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비슷한 비슷하게 소비해왔던 콘텐츠를 익숙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악마 사냥 많이 하셨잖아요. 악마로 뭐 싸우기 많이 했고. 네. 그러면 여러 번 손을 들기를 시도하셨다. 좀 뒤편에 계시는 우리 네. 네, 질문은 우선 두 가지인데요. 네. 제가 그 작가님이 강연을 되게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강연하면서 제일 인상이 깊었던 질문이 있는지 그리고 만일에 뭐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이제 독자들을 뭐 만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작가님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본다든지 이럴 때 그럼 다가가서 소통을 하시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요즘 책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딱 2번 경험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 책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했어요. 가서 내가 이 책을 말해도 될까? 말했다가 이 사람 곤란해하면 어쩌지? 말할까 말까 이걸 하다가 끝내 제가 말을 못했어요. 내향인이라서 아이거든요. 아이. 그래서 이걸 2번 경험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는 너무 떨어서 말 못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거의 말하기 직전까지 갖다 못했거든요. 세 번째 된다면 이제는 말 한번 해볼 것 같긴 해요. 제가 이 책 쓴 작가 김동식입니다. 너무 봐주셔서 감사해서 이렇게 말을 걸어서 좀 감사합니다. 꼭 사인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뻘쭘하게 웬만하면 한역 전에서 말할 것 같아요. 앉아서 같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뻘쭘할 테니까 시도는 해볼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이 그 강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한 친구가 중학생이었어요. 남자 중학생. 작가님 여당이세요? 야당이세요? 빵 터졌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 질문, 웃기려고 하는 질문은 저도 웃기려고 퐁당퐁당 서로 웃기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재밌었고 아니면 저한테 자꾸 밸런스 게임을 작가님이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무인도에 누군가 한 명을 데려가야 되는데 대신 그 사람한테 하루에 한 대씩 맞아야 돼요. 유능한 사람 데려갈 거예요. 무능한 사람 희화약한 사람 데려갈 거예요. 막 이런 질문도 하고 기발해요. 이제 준비된 선물이 없습니다만 선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저 뒤에 계시는 여성분께 마이크도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아들이랑 왔거든요. 네. 저희 아들은 그 아들 얼굴 한번 살짝 일어서서 보여주실까요? 정민아! 당신입니다. 저희 아들도 되게 이렇게 상상, 망상 이런 걸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의미 없게 저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는 싶은데 사실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말을 해요.
네, 그렇지만 와 되게 상상력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AI식으로 막 이렇게 칭찬을 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야, 글을 잘 쓰려면 단어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 하면서 사전 좀 봐라왔거든요. 작가님도 혹시 사전에서 단어를 선정하시나요? 아니요. 사전을 찾아본 적은 없긴 한데 글을 잘 쓰려면 어휘력이 좋으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없어도 그게 나쁘진 않다. 있으면 경쟁력, 없어도 그게 벌점은 아니다. 시대가 변해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작가님께 물어본 거니까요. 네. 근데 그거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상상력을 표현해서 글을 쓸 때 하나의 페이지, 한눈에 들어오는 그 화면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도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그 게임을 해보시면은 되게 도움돼요. 내가 한 페이지 안에 똑같은 단어를 2번은 안 쓴다. 이 규칙으로 해내기, 성공하기 게임을 하면은 되게 어휘력이 발달될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서 이미 예쁘다를 써버렸어요. 한 페이지 밑에서 또 써야 된다? 그러면 아름답다를 써야 되죠. 한 페이지에서 또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수료한다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네이버에서 아름답다를 검색해서 유의어가 다 나와 연결된 거. 그걸 찾아보고 하나씩 써먹고 이런 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글, 이건 편집자분들이 말하세요. 한 그 문단에 같은 단어가 2번 이상 안 나오면 정말 좋은 글이다. 그러니까 2번 중복으로 안 쓰려고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는 게임처럼 하면은 발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의 답변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실 때부터 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환해지시더라고요. 네, 느껴집니다. 우리 자녀분이 어머니의 이런 마음과 작가님의 답변을 잘 새겨들어서 네, 표정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작가님과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작가님이랑 저랑 여기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함께 사진 한번 찍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따로 필요 없으신 분들은 퇴장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줄을 서주시면 작가님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동선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책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작가님하고 이야기가 따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바깥에 이미 제가 테이블을 준비해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따로 할 계획이 없었지만 책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하트 눈빛을 보냈는데 네, 작가님께서 사인을 좀 부탁드릴 자리 마련했으니까요. 기념 촬영 끝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접수하셨던 입구에 그곳에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작가님과 함께 모시고 사진 촬영 끝나고 나면 모시고 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퇴장하시면서 저희 만족도 조사 QR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만족도 조사 잘 해주시면 선생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시면 다음번에 또 저희가 좋은 강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강연, 연주 잘 들었지만 이 공간에 온 김에 뭔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1전시실과 2전시실에 작품 전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다가 가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아, 네! 저의 질문은 요즘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고민이나 앞으로 쓰시고 싶은 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비슷한 형식의 글을 써서 이제 조금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쓰고 싶은 책은 장편. 이건 능력이 안 되겠지만 실패 중이지만 언젠가는 성공하고 싶고 다음에 나올 책 이제 내년 초에 에세이가 나오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거죠. 소설만 쓰다가. 그래서 새로운 모습이 이제 바라고 있고 또 목표, 삶의 목표, 작가로서의 목표는 사실 지금의 유지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서 좋은데 인간 김동시의 목표는 결혼,